아, 한번 물어보세요. 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네. 치과 의사 윤덕환 씨. 환자가 뜸할 때면 틈틈이 비트코인 차트를 들여다봅니다. 윤 씨는 지난해부터 한 달에 한 번 비트코인을 사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이제 적립식으로 이렇게 여윳돈이 있을 때 매달 이제 뭐 생활할 때 이제 생활비 쓰고 통장에 남는 돈 있잖아요. 뭐 여윳돈이 생긴다 하면은 그 돈을 뭐 매달 말일에 사든지 그냥 가격에 상관없이 그냥 기간을 정해놓고 사거든요. 그러면 비트코인 본격적으로 투자하신 지는 지금 1년 정도 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럼 혹시 지금 수익 한번 계좌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수익률이요? 네. 네, 이건 제가 이제 빗썸에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계좌입니다. 네. 윤 씨가 투자한 금액은 모두 9,800만 원. 75%의 수익률을 달성한 윤 씨. 이날 비트코인 시세가 1억 원을 돌파하면서 윤 씨 계좌의 총액은 2억 원을 넘겼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은 한 60% 정도 투자하고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현금을 한 10%에서 30% 정도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큰 수익률은 아니어서. 사실 윤덕환 씨는 기자의 오랜 지인입니다. 저한테 코인을 추천해줬던 게 당연히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반팔 입고 추천해줬던 것 같아요, 저한테. 네. 그때는 어떤 생각으로 저한테 추천해주셨던 겁니까? 그때 이제 작년 여름쯤인가 그때 뭐 한 3천 그 정도 아니었을까요? 그때 당시에는 뭐 ETF 뭐 된다 안 된다 말은 많았는데 그 비트코인 반감기 역사를 보면은 2번이나 그런 같은 사이클이 있어가지고 이번에도 이제 뭐 내려갈 일보다 올라갈 확률이 훨씬 높고 미국 대선이랑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이거는 90% 확률로 지금 가격보다는 뭐 결과적인 얘기지만 많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추천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저는 매번 지나고 나서 기회를 놓친 걸 후회하는 사람 중 한 명인데요. 그때 제가 샀다면 얼마나 수익을 봤을까요? 뭐 한 최소 2~3배 보지 않았을까요? 또 그런 기회가 앞으로 있을까요? 서울 강남의 한복판. 빌딩 한 층이 컴퓨터와 코인 채굴기 수십 대로 꽉 차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게 코인 채굴 시스템입니다. 이게 노드라고 하는 거고요. 컴퓨터 하나하나에 이제 장부가 다 들어있는 거고요. 건국대학교 블록체인학과의 오태민 교수. 10년 전 처음으로 비트코인을 알게 됐습니다. 비트코인 논문을 읽었습니다. 근데 읽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그런 게 아니고요. 굉장히 심오하더라고요. 비트코인은 2008년 10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발표한 9장짜리 논문에서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컴퓨터가 비트코인 프로그램의 암호를 풀면 그 대가로 비트코인이 발행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과정을 채굴이라고 부르는데요. 근데 왜 이렇게 소리가 시끄럽게 나는 겁니까? 얘가 어떤 난수표를 찍어갖고 맞춰야지만 이제 채굴을 보상을 받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경쟁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일을 많이 하는 거죠. 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열이 많이 나니까 이제 그 팬이 돌아가서 열을 뽑아야 됩니다. 오태민 교수가 비트코인을 알게 됐을 때만 해도 돈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학생들을 모아놓고 제가 비트코인 그 당시 50만 원 정도 했습니다. 비트코인 1억 된다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학생들이 비웃는 표정이었어요. 놀라는 게 아니고. 2010년 미국의 한 프로그래머는 비트코인 10,000개로 피자 2판을 사 먹었는데요. 지금 시세로는 약 1조 원짜리 피자인 셈이죠. When I say Bitcoin, you say what? Pizza. I just told people I wanted a pizza and I want to pay with Bitcoin. People ask me, "Oh man, what an idiot! Why don't you keep that Bitcoin?" And it's like, well, you know, somebody had to start it off. 비트코인이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건 2017년.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 거래 플랫폼이 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우리나라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도 이때 만들어졌는데요. 이게 미래의 화폐니까 지금 화폐로 써보자라고 해서 뭐 고속터미널 지하에 가면은 밥을 비트코인으로 사 먹을 수 있게도 해주고요. 외국인들이 오는 숙박시설을 비트코인으로 결제도 하게 해주고 했던 게 2017년, 18년 정도에 일어났던 일들이거든요. 개인들의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2017년 9월만 해도 300만 원대였던 비트코인이 연말엔 개당 2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규제 얘기가 나오면서 2,600만 원대에 이르던 비트코인 한 개의 가격은 1년도 되지 않아 65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면서 뉴욕과 유럽 증시가 또다시 큰 폭으로 내려앉았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에 미국이 현금 살포, 이른바 유동성 공급 정책으로 대응하면서 비트코인은 다시 한번 전환기를 맞습니다. 시중에 달러화가 엄청 많아지면서 돈 값이 거의 이제 값이 됐습니다. 많이 풀려서.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발행량이 정해져 있는 에셋인 비트코인의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갔던 것이고,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주식과 부동산, 고급 시계와 미술품 등 모든 자산의 가격이 폭등하던 시기, 비트코인에도 돈이 몰리기 시작한 겁니다. 게다가 비트코인의 채굴량은 2,100만 개로 정해져 있고 시간이 갈수록 캐기가 어려워져서 디지털 금으로 불릴 정도로 각광받게 됐습니다. 금이랑 비교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시중에서 달러를 더 발행을 하게 되면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만큼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최대 발행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 시절 넘쳐나던 현금은 비트코인뿐 아니라 다른 코인들, 이른바 알트코인의 값도 끌어올리는데요. 그 정점에서 한국인 청년이 천재 코인 사업가로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권도형, 테라 루나 코인의 발행인입니다. 루나 코인은 한때 시가총액 50조 원에 이르는 메이저 코인으로 자리 잡기도 했습니다. 2022년 5월 루나 코인의 폭락이 시작됐고 99.99%나 하락해 루나 코인은 그야말로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역대 최악의 테라 루나 사태가 터진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피해액은 50조 원이 넘고 국내 피해자만 20여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저도 조금 담았고 제 유튜브 채널에서 나 오늘 좀 샀다, 큰 실수를 한 거죠. 그 이틀인가 3일 걸려서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따라서 했던 투자자들도 막 돈을 잃어버렸죠. 테라 루나 사태는 전체 코인 시장에도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2021년 11월 개당 8천만 원을 찍었던 비트코인. 미 금리 인상 전망과 함께 뚝뚝 떨어지던 가격은 테라 루나 사태 이후 급락했습니다.
크립토 윈터라 불리는 코인 시장의 불황은 그렇게 2년간 이어졌습니다. 겨울을 끝낸 훈풍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서 불어왔습니다. Breaking news around all of this. Kate Rooney has more on this decision by the SEC. Kate. Hi, Morgan. We are just getting word from the SEC that a wave of Bitcoin ETFs have been approved. The SEC just putting out a statement saying that 11 of these have gotten the green light to trade in the U.S.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SEC가 승인했다는 것은 상징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은 하나의 중요한 자산의 항목이 되었다라는 신호를 이제 전 세계 사람들한테 이제 발산한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ETF를 처음으로 이제 신청한 건 윙클보스 쌍둥이라고, 그들이 2014년도에 이제 승인 요청을 해서 2017년도부터 미국의 증권위원회에 거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부터 계속 거절을 하다가 지금 이제 2024년도 1월에 처음으로 승인을 한 거죠. 이 소식 이후 코인 시장은 크게 요동칩니다. 실제로 미국의 11개 비트코인 ETF는 4월 현재까지 우리 돈으로 약 82조 원의 자금을 끌어모았고, 비트코인 가격은 전고점을 넘어 개당 1억 원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한 달 뒤인 5월 28일에는 비트코인 다음으로 규모가 큰 이더리움의 현물 ETF 승인 여부가 결정됩니다. 3년 전. 실례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더리움 채굴자이자 투자자로 KBS에 출연했던 장재윤 씨. 코인은 여러 가지를 채굴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더리움 수익률이 가장 좋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채굴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더리움의 시세는 한 개당 280만 원대. 최근엔 이보다 2배 오른 가격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자산도 3년이 지난 지금 2배로 불어났을까요? 다시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먼 길 오셨네. 네. 지금 그럼 어떤 상황이신 거예요, 대체적으로 지금? 보시다시피 시장 상황은 좋은데 이제 2년 전쯤에 이더리움 채굴이 끝났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채굴이 안 됩니다. 이더리움의 운영 방식이 바뀌고 전기요금의 부담도 커지면서 기존 기계로는 더 이상 채굴을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무거워요. 네. 3년 전 채굴기로 가득 차 있던 창고. 지금은 자재 창고로 변했습니다. 또 다른 코인 사업에도 손을 댔다가 장 씨는 큰 돈을 잃었습니다. 수억씩 손해봤습니다. 뭐 코인 이제 상장 전에 투자를 해라 그래서 거기에 돈 넣은 것도 있고 코인 채굴했던 것도 잊어버린 것도 있고 뭐 이게 좀 말로 하자면 우울합니다. 네. 다른 사람들보다 일찍 이더리움에 눈을 떴던 장 씨. 하지만 코인의 세계는 장밋빛으로 가득 차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니 복구 안 됐죠. 당연히 금전적으로는 복구는 안 됐고 정신 차리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거든요. 코인은 하락장 길 때는 2, 3년 동안 하락장이란 말입니다. 대박의 꿈과 그걸 이용한 위험천만한 유혹이 공존하는 코인 시장. 그저 강아지 사진이나 개구리 그림을 활용해 재미로 만드는 코인을 밈코인이라고 부르는데요. 묻지마 투자는
이런 밈 코인의 가격을 폭등시키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밈 코인인 도지코인, 시가총액이 19조 원이 넘습니다. 언제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물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재밌어서 산 물건이거든요. 그럼 재미를 잃으면 안 삽니다. 그거를 잊으면 안 되는 게 대표적인 예가 이제 그 NFT 원숭이 그림이 있거든요. 한동안 연예인들이 사면서 갑자기 이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었어요. 지금은 폭락해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더 이상 재미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밈코인의 역할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홍기훈 교수는 비트코인의 미래도 밝게만은 보지 않습니다. 기관들이 들어오는 게 가격 상승만을 유발할 것이냐 하면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기관들이 포지션을 정리를 할 때는 개인들보다 훨씬 빠르게 정리를 합니다. 훨씬 많은 거를 시장에 내놓거든요. 사실 만약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하방 압력을 더 강하게 가져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무조건 가격을 상승시킨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 20일은 비트코인의 채굴량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였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채굴자들이 하루에 가져가는 비트코인이 보상으로 주는 비트코인이 900개 정도 돼요. 근데 이거를 450개로 줄이는 기점이 반감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하루에 시중에 나올 수 있는 비트코인이 450개가 줄어드는 거예요. 비트코인의 반감기는 지난 2012년과 2016년 그리고 2020년에 있었습니다. 반감기가 끝나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모두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번에도 가격은 또 오를까요? 항상 여태까지 역대로 보면 반감기 즈음이 되면 망할 수도 있으니까 가격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무사히 지나고 한 3개월, 6개월이 지났는데도 잘 돌아가잖아요. 그때부터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죠. 하지만 반감기로 인한 영향은 이미 가격 상승에 반영됐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비트코인 반감기가 지금쯤 올 거라는 거를 이미 10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지금에서야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들을 바보 취급합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의 고객센터. 가상자산 시장과 온라인 투자에 익숙치 않은 고령층이 많이 찾아옵니다. 자기가 잘못 보낸 코인을 어떻게 돌려받을 수 있는지,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이런 질문들 좀 많이 하시고. 젊은 층은 코인 투자 시장에서 좀 더 안전할까? (20대의) 개인 회생 신청 비율은 지난 3년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0대 코인 투자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법원은 설명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올해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70% 정도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1월 1일에 사서 그냥 가만히 들고 있었으면 연도 아니죠. 한 3개월 동안 70%를 번 거예요. 근데 투자 수익률이 연 70%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근데 실제로 만나보면 투자하시는 분들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10배, 20배 이런 걸 원하거든요. 2014년도에 비트코인이 최고가가 70만 원이고 최저가가 30만 원이었거든요. 그때 아셨던 분들이 지금 비트코인으로 부자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5%도 안 됩니다. 근데 사셨던 분들은 한 20, 30%가 돼요. 비트코인은 일단 무턱대고 투자를 한다기보다는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비트코인의 반감기와 미 금융당국의 ETF 승인이 맞물리면서 다시 찾아온 비트코인 열풍. 많은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사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코인 시장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이게 10억을 갈 거라고 예상을 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지금 상황의 자금이나 금융적 상황 그리고 내 투자의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변동성이 큰 물건이 내 포트폴리오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금요일 오후의 한강공원. 친구들과 삼삼오오 모여 앉아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한강공원에서 음식을 먹는 건 이제 일상적인 풍경이 됐습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편하게 공원에 앉아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은 여기까지 어떻게 오는 걸까? 확실히 무료다 하니까 배달비 부담도 적어서 부담 없이 시키게 되고. 배달앱이 생긴 이후 주문하는 사람이 3,000원 정도 내야 했던 배달비는 지난달부터 무료로 바뀌었습니다. 배달비 무료는 되게 크죠. 확실히 우리 서민들에게 이렇게 무료 배달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좋고 앞으로도 그렇게 좀 해주는 플랫폼이 조금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 쿠팡이츠가 지난달 무료 배달 서비스를 내놓자 배달의 민족도 불과 일주일 만에 전격적으로 무료 배달 서비스를 선언했습니다. 배달 플랫폼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내놓은 이 무료 배달 서비스. 과연 무료일까? 휴일 저녁, 배달 전문 치킨집에 주문이 밀려듭니다. 주문 대부분은 배달 플랫폼을 통해 들어옵니다. 일단 배달의 민족, 배민원 다 포함해가지고 한 60%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쿠팡이츠가 25%, 나머지가 이제 요기요, 이제 전화 주문, 아니면 기프티콘, 이런 거 기타 매출이에요. 순살 넣어야 되지? 치킨 한 마리를 조리하는 데 드는 시간은 보통 20분. 오리지널 윙부터 빼주시고요. 포장을 마치자마자 배달 라이더가 도착했습니다. 몇 번이세요? NAOC. NAOC. 잠시만요. 음료수 넣어드릴게요. 배달의 민족 주문은 가게 배달과 배민 배달 두 가지로 나뉩니다. 먼저 가게 배달은 고객이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면 음식점이 배달 라이더를 불러 음식을 보내주는 방식입니다. 배달앱 등장 초창기 대부분을 차지했던 주문 형태입니다. 하지만 음식점주가 배달 라이더를 부르는 이 가게 배달은 최근 10%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이제는 배민 배달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배달의 민족이 배달 라이더를 직접 불러서 주문자에게 음식을 보내주는 방식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수고하세요. 최근에는 배달의 민족이 라이더를 부르는 배민 배달이 음식점주가 라이더를 부르는 가게 배달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가게 배달 한 10% 비중밖에 안 되네요. 예, 맞아요. 10% 정도.
고객들이 이동한 거죠. 그렇다면 왜 주문 고객들은 가게 배달보다 배민 배달을 더 선호하게 된 걸까? 배달비 혼자 지금 자취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밥을 해먹기는 너무 힘들고 혼자 배달을 시켜 먹다 보면 배달비가 너무 부담이 되거든요. 배달의 민족 앱입니다. 피세준 씨가 운영하는 치킨집으로 치킨 한 마리를 주문해봤습니다. 고객이 배달 방식을 정해야 하는데 배달의 민족이 배달 라이더를 불러주는 이른바 배민 배달을 선택하면 주문 고객은 배달비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치킨집을 운영하는 피세준 씨가 직접 배달 라이더를 부르면 주문하는 고객이 배달비 3,000원을 내야 합니다. 고객들은 당연히 배달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배민 배달을 선호합니다. 네, 저 입장에서 좋죠. 제가 일주일에 한 번 배달 꼭 시켜 먹는데 확실히 무료다 하니까 배달비 부담도 적어서 부담 없이 시키게 되고. 배달의 민족이 처음부터 배달비를 무료로 책정한 건 아닙니다. 배달의 민족은 배달 사업에 뛰어들면서 초기 배달비를 건당 6,000원으로 설정했습니다. 배달비 6,000원 가운데 고객이 배달비를 얼마나 부담할지는 음식점주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음식점주가 3,000원을 기본으로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배달의 민족이 정하도록 바꾸었습니다. 음식점주들에게는 일률적으로 3,000원의 배달비를 고정시켰고 주문 고객들의 배달비 부담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겨둔 겁니다. 그리고 배달의 민족은 이달부터 주문 고객들에 대해서는 배달비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데 아주 조금씩 배민이 커져가고 매일매일 조금씩 커져가고 있는 거죠. 배달업계 후발주자인 쿠팡이츠가 배달의 민족보다 일주일 먼저 무료 배달 서비스를 전격 시작했습니다. 배달의 민족처럼 음식점주 배달비를 3,000원으로 고정시킨 뒤 무료 배달 서비스를 시작한 겁니다. 국내 배달 시장에서 점유율 3위에 머물러 있던 쿠팡이츠의 파격적인 도전이었습니다. 쿠팡 입장에서 보면 지금 내가 배달 시장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쫓아가서 거의 대등한 수준까지 따라가 볼 것인가 라고 하는 의사결정을 한다면 되게 뭐랄까 센 수를 써야 되죠. 강한 수를 써야 되는데 그게 무료인 거고 무료를 쓰니까 또 배민은 또 똑같이 대응하잖아요. 쿠팡이츠의 전략은 통했습니다. 쿠팡이츠의 사용자 수는 6개월을 제치고 단숨에 2위로 올라섰습니다. 쿠팡에서 주문을 하면 무료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좋네. 제가 어저께 학생들한테 수업하면서 어떻게 생각하니? 그러니까 전부 쿠팡이츠 쓰겠대요. 소비자들은 아주 단순해요. 26조에 이르는 국내 배달 시장을 점유하기 위한 업체들 간의 경쟁이 무료 배달 서비스 경쟁으로 격화된 겁니다.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들의 배달료에 대한 지불의사가 상당히 낮아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측면에서는 결국에는 플랫폼 기업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더 많이 배달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수수료를 낮춰주는 정책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주문 고객들에게 돌아간 무료 서비스 혜택이 음식을 실제로 만들어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배달 음식 점주들에게는 부담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음식점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음식점이 여러 개의 배달 플랫폼을 다 가입을 합니다. 어디서 주문이 들어와도. 다시 말하면 음식점에 대해서 수수료를 부과한다 할지라도 이 음식점은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하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멀티호밍이라고 하거든요.
음식점은 구조적으로 멀티호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붙들어두기 위해서 플랫폼이 수수료를 깎아줄 인센티브가 적습니다. 주문 고객이 배달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면 주문을 받은 음식점주는 배달앱을 이용한 데 대한 중개 수수료와 음식을 고객에게 보내는 데 드는 배달비 3,000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배달비를 음식점주가 부담하지 않거나 부담하더라도 통상 2,000원 수준에 그쳤습니다. 치킨 프랜차이즈 점주 30여 명은 올해 초부터 배민 배달 주문 이용을 보이콧하기 시작했습니다. 배달의 민족이 점주들의 배달비 부담을 3,000원으로 정한 이후부터입니다. 배민 배달은 이렇게 준비 중. 휴무 처리하거나 뭐 가게를 새벽에 열었다 새벽에 닫는 그런 요령이 있더라고요. 단체 보이콧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일일이 찾아가서 다 부탁드리고 그 강연을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부탁드리고 그냥 우리 같이 이기 가보자. 그 동백선의 마음으로 말씀드렸죠. 음식점주의 배달비 부담을 높여서 소비자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는 게 자영업자들의 주장입니다. 무료 배달을 또 시행하잖아요, 고객들한테. 그러면 누군가 그걸 내야 되는데 그게 우리한테 부담으로 오니까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뭐 우리 지금 자영업자한테는 큰 위기죠. 엄청난 위기죠, 이게. 이미 업주들은 쿠팡히츠에는 음식값의 9.8%를, 배달의 민족에는 음식값의 6.8%를 중개 수수료로 내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자기가 매출을 늘렸던 것들의 상당 부분을 수수료로 지불해야 되는 입장이 되었기 때문에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이미 음식 매출의 상당 부분을 배달 플랫폼의 중개 수수료로 내고 있었는데 배달비 부담까지 더 떠안게 되자 음식점주들의 불만이 커진 겁니다. 배달 시장이 커졌잖아요. 26조, 7조까지 커지고 배달의 민족이 4조 원이라는 기업 가치를 인정받고 그다음에 무려 작년에는 거의 7천억 가까이 이익을 내는 수준까지 왔잖아요. 배달 플랫폼은 식당과 손님을 연결시키면서 그 사이에서 배달이라고 하는 기능도 수행하는 플랫폼이 되어버린 거죠. 경기도의 한 신도시에서 김밥집을 운영하는 김영명 씨. 묵사발이랑 키토 제육 배달 있어요. 2021년 문을 연 이후 가게 배달로만 배달 주문을 받습니다. 배달 플랫폼 업체에 내야 하는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를 아끼기 위해서 음식점주가 직접 배달 라이더를 불러서 고객에게 음식을 보내는 가게 배달 서비스로만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했을 때 평균적으로 수수료율이 거의 한 20에서 30%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계산해 봤을 때 배민 배달을 팔게 되면 전혀 수익이 남지 않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배달 건수와 매출 금액입니다. 만약에 배달의 민족이 적극적으로 판촉하는 배민 배달에 가입했더라면 어땠을까? 3월까지 그다음 4월부터 4월부터 6월 배민원 플러스 말고 기존에 이제 가게 배달로 판매했을 때 2억 원을 판매했을 때 발생되는 수수료 비율은 1,600만 원 정도. 배민원 플러스는 5,4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좀 갭 차이가 많이 나죠. 지난 2월 배달의 민족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자체 시정 요청을 받았습니다. 음식 점주들이 선호하는 가게 배달 서비스 크기는 작게 줄이고 중개 수수료가 발생하는 배민 배달 서비스 크기를 늘려 배민 배달 밀어주기 논란에 휩싸였기 때문입니다. 배민 배달로 유도하기 위해서 그 홈페이지 창에 그 코너 선택하는 창 자체를 아예 좀 비합리적으로 바꾼다든지 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죠. 또 다른 논란도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 앱 서비스에 가게 배달을 누르면
이번 주에는 쉬어요라고 표시된 음식점들이 간간히 보입니다. 그런데 배달의 민족이 적극적으로 판촉하는 배민 배달로 들어가 보면 1시간 뒤 문을 연다고 돼 있습니다. 음식 전주들이 선호하는 가게 배달보다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를 받을 수 있는 배민 배달 서비스를 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배달의 민족은 단순 오류로 수정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초 전국의 프랜차이즈 점주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배달 플랫폼에 대한 성토가 이어집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플랫폼 없었을 때가 훨씬 더 즐겁게 장사를 할 수 있었던 세상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때는 노력한 만큼 매출이 올라가면 뭐 영업이익도 늘어나고 수익도 늘어나고 매장에 그런 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힘들더라도 조금씩 고객에게는 배달 수수료를 최대한 낮추고 부담을 낮추고 을은 누구냐면 플랫폼 회사의 을은 우리 자영업자예요. 자영업자들에게는 수수료를 최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걸 교묘하게 만듭니다. 배달의 민족은 경쟁사보다 낮은 중개 수수료를 받고 있고 가게 배달 서비스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이츠는 점주가 직접 무료 배달 서비스를 제공할 때보다 부담이 적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국내 5대 치킨 프랜차이즈 점주 대표들은 입장문을 냈습니다. 2만 원짜리 치킨 한 마리를 팔면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 등 6천 원이 떼인다며 치킨값이 3, 4만 원 할 날이 머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최근 국내 치킨과 파파이스에서 치킨 가격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음식점이 부담해야 하는 배달 수수료는 늘어날 가능성이 사실 높습니다. 예. 그래서 소비자가 혜택을 본 만큼 사실 그 부담이 음식점한테 전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드시 이제 두 가지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가격이 인상되거나 아니면은 상품의 퀄리티가 떨어지거나 양이나 질이 이걸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소비자 피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쿠팡이 쿠팡 멤버십 와우 회원에게 쿠팡이츠 무료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건 지난달 26일. 그리고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은 지난 12일 쿠팡 멤버십 가격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1% 인상했습니다. 네, 이번에 그 와우 멤버십 가격을 올린다고 하더라고요. 오늘부터 올렸어요. 그래서 그럴 거면 굳이 뭐 다른 게 있나.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며 유례 없이 급성장해오던 배달 시장은 지난해 처음으로 거래 규모가 줄었습니다. 남아있는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배달 플랫폼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과 쿠팡이츠에서는 지금 음식의 가치를 현격하게 떨어뜨려놨어요. 배달비가 무료면 뭐합니까? 2만 원짜리 음식을 시켰는데 15,000원의 가치밖에 안 되는 음식이 와요. 조금 더 나은 가치의 음식을 만들고 좀 더 저렴한 가격, 이게 공정한 경쟁이잖아요. 그런 올바른 경쟁 속에서 이제 외식업이 발전한다고 생각을 해요. 음식점주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배달비가 늘면 음식 가격에 반영되고 결국 배달 시장 자체를 위축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경고도 나옵니다. 내 마진율이 식당 마진율은 점점 떨어질 테니까 그러면 당연히 식당의 음식 가격은 오를 거고요. 배달 음식 가격이 오를 거고 그러다 보면 배달 시장 자체가 뭐 일정 수준 정체된다거나 라고 하는 단계까지 가겠죠. 즉 어찌됐건 이 플랫폼 운영자들의 힘을 공정하게 쓰고 좀 더 선량하게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장치가 필요하겠죠. 배달 음식을 시키는 빨리 오기를 비는 중
필요 없어 치킨 무넌 제대로 받을게 지쳐문 배달 음식을 시키는 대략 지난 4시분쯤 또 확인해내 턱 확인해 부 뭐 하는지 넌 아직 일이 뜨네 배달 음식을 시키는 새롭게 인터넷에 뜬 에피소드 of my favorite show 확인하고 바로 플레이해 옛날부터 난 믿고